자, 이어서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지상권 보이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 여기서는 각각의 등기의 특징들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제 첫 번째 지상권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지상권이라는 개념적 정의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 그 내용을 이제 등기적으로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가령, 자, 17번지 필지가 갑소유 부동산입니다. 자, 근데 갑에 예쁜 동생이 있어요. 을이 갑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이제 갑이 오빠고요. 여동생이에요. 아는 여동생 을이 갑한테 가서 오빠, 나 있잖아. 정말 내 명의로 된 집을 하나 내가 소유하고 싶어. 또는 오빠, 나 정말 내가 20개 집단을 좀 소유하고 싶어. 오빠, 내가 공작물을 좀 소유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땅이 없어. 땅이 없어서 오빠 땅 좀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걱정하지 말고 오빠 땅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동생이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건물, 그 다음 공작물, 수목, 을이 위 타인 토지에 대해서 공작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을이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 갑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동생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갑을 지상권 설정자, 을을 우리는 지상권자로 해서 지상권 설정자, 갑이 17번지 토지 소유자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은 지상권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17번지 필지, 그죠? 표제부가 되겠다, 그죠? 표제부에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갑. 그러면 17번지 갑 소유 토지에 그럼 을구에 이렇게 지상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가 을 명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를 지상권 설정 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을이 이 토지, 지상권 용의권이니까 토지 일부도 된다, 그죠? 그럼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할 건지 전부에 할 건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공시할 때 나는 17번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입니다.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입니다. 수목을 소유할 목적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지상권 등기에 필요적 기록상으로 기록이 되면 등기부에도 함께 이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이런 개념 안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잡고 가자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을이 타인 토지에 대해서 건물, 수목, 공작물 등을 뭐 할 목적이다?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이고, 그럼 지상권이 만들어지려면 지상권 설정자인 갑과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17번지 등기부 을구에 을명의에 지상권 등기가 기록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지역권 볼게요. 자, 지역권 등기는요. 자,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자, 도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7번지 필지고 18번지 필지고 여기가 갑 소유 토지, 여기가 을 소유 토지예요. 자, 이 주변은요. 주변은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 자, 바다인데 갑하고 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을은 자신의 토지로 가려면 여기가 바다니까 이게 막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자신의 토지를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안타깝게 본 갑이 을에게 뭐라 하냐면, 을아,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토지를 왔다 갔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오빠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 추워도 이렇게 수영하면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의 토지, 18번지 너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나의 토지를 통행을 위해서 내가 제공을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오빠 정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내 토지를 위해서 18번지 자기 토지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용할 때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통행을 위해서 하니까 자, 제가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부만 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있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있잖아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요. 승역지라는 표현을 쓰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토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겠나요? 예. 그러면 갑이 금방 뭐라고 했어요? 너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내 토지를 제공할게. 우리 오빠 고마워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지역권 설정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이 되면 승역지 소유자 갑이 지역권 설정자가 되고요. 요역지의 소유자인 을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역권 설정자를 의무자, 지역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잘 보셔야 됩니다. 17번지가 편익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표제부가 자, 표제부가 17번지 필지가 될 거고, 자,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해서 갑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구에, 자, 을구에 지역권 설정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위처럼 본다면, 그럼 지역권자는 누가 돼야 돼요? 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을.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등기에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항상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기록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역권 등기만큼은요. 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있잖아요. 그죠? 이 토지는 을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을 토지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지역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사이에서 미치는 권리다. 즉 지역권은 사람이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와 토지 사이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즉 이 토지는 18번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었고 제공받는 토지가 18번지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된다? 승역지 표시가 기록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지역권에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제가 책을 잠시 봐 드릴게요. 그게 279페이지에 지상권 등기라고 되어 있고 지상권의 의 한번 읽어볼게요.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중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 지상권은 토지 일부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지분에는 설정하지 못한다. 이 지문 아주 중요 지문으로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281페이지를 보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역권의 의의를 제가 읽어볼게요.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편익에 이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을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을이 권리이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부상의 명인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표시가 기록된다는 게 지역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역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 기출 문제를 잠시만 볼게요. 우리 6회 매일 정리 노트 7번을 보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역지든 요역지든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승역지와 요역지의 표시는 항상 기록된다는 거. 자,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잖아요. 17번지가. 그죠? 그럼 여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승역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만약에 18번지 등기부라면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등기부가 되잖아요. 그럼 18번지 등기부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을이 되겠죠. 을이 되고 그 을구에는 요역지 지역권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요역지의 표시가 기록돼요. 결론 승역지 등기라든 요역지 등기라든 승역지와 요역지의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역지 등기 기록에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승역지를 기록해 준다라는 거.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는 8번 임대차는 잠시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지역권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283페이지 이제 전세권 볼게요. 전세권. 세 번째. 전세권. 이게 승역지만 일단 하시고요. 요역지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좀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데 기존에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것까지 함께 볼게요. 그러면 자 17번지가 승역지거든요. 승역지. 그럼 만약에 요역지 등기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역지 등기부는 18번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보존해가지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을구의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말은 18번지 필지는 17번지 필지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럼 몇 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습니까? 아, 이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기록이 된다? 그렇죠. 요역지
표시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17번지가 승역지니까 17번지는 요역지 표시, 즉 몇 번지 필지에 18번지 필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17번지다라는 것을 공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지는 요역지잖아요. 그죠? 그럼 18번지는 몇 번지 필지에, 그렇죠. 17번지 필지에, 17번지 필지가 몇 번지 필지에 18번지의 편익을 제공하고 18번지 필지는 17번지 필지로부터 요역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승역지의 표시가 이렇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럼 이 말은 17번지가 몇 번지에 18번지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18번지는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나중에 지역권 설정 등기와 요역지 지역권을 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본 과정은 배우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전세권 볼게요. 자, 전세권은요, 또 이렇게 토지, 건물 또는 토지, 자, 건물 또는 토지가 현재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자, 갑소유에 대해서 자, 을이 갑에게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의 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이 전세권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갑을 우리는 전세권 설정자, 을을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갑의 지위는 의무자, 을의 지위는 권리자 이렇게. 그럼 계약이 이렇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무슨 신청? 그렇죠. 공동으로 신청. 자,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기록하지 않고요. 제가 갑골고만 기록할게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갑. 그러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이나 토지,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구의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될 거고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이렇게 공시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이거 공부할 때는요 일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었죠. 그죠? 근데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일정한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말이 키워드고요. 두 번째,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제공을 할 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는 것은 을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싶다,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다, 수목을 소유하고 싶다. 이걸 을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익을 제공하는 갑의 토지는요, 을 토지의 편익을 제공할 때 통행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를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물을 쓰기 위해서 인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통행, 인수, 조망, 관망 많은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편익을 제공받는 을의 토지는 통행 목적일 수도 있고, 물을 끌어대는 인수 목적일 수도 있고 다 되는데 전세권만큼은요. 을이 이 건물이나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을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전세권이 가지는 같은 용익물권인데 지상권과 지역권하고 전세권에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자세히 보게 됐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절차상에서 필요적 기록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적 정리만큼은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에 관한 등기 보면 볼게요. 잠시만.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키워드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말이 키워드예요.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거기서 뭐에 쫓아?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좀 풀어서 하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그죠?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의 용도를 자기 지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만 쓸 수밖에 없는 권리가 전세권이다라는 권리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용익물권의 성질 말고 담보물권의 성질은요, 차후 기본 과정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요, 285페이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저당권. 그럼 저당권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 저당권 등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 등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 설정 계약, 그죠? 지역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 만들어지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기본 계약의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즉,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걸 민법에서든 등기법에서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갑이라는 친구가, 자, 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친한 친구 갑이 을을 찾아가요. 을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갑이 을을 찾아가서 친구야, 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사실 돈이 한 5억 정도가 좀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좀 구워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을이, 그래,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돈 빌리는 계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 빌렸죠? 금방 5억. 그럼 이렇게 빌리면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고요. 그럼 을이 돈을 빌려준 친구예요. 채권자. 갑은 돈을 빌려받았네요. 채무자. 자, 지금 우리는 단순히 뭘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계약이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을이 갑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친구야, 내가 자네를 믿고는 있지만 차후에 만약에 자네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서로 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마, 친구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자고 해야 되니까 내가 당장 처분할 수는 없고 내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 권능을 자네한테 좀 맡길게. 그럼 우리 프로세스 가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네에게 담보로 제공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만약에 위에 있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없으면 갑은 친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계약이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갑이 자신의 집, 갑이
자신의 집을 누구에게 그래요. 친구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게. 이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이 될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이 담보를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을이 뭐가 된다? 그렇죠.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물권이고 등기해야 되니까 설정자를 권리자, 설정자를 의무자,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역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게 되면 갑소유권에 을구에 누구 명의에 그렇죠.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얼마 빌렸죠? 그렇죠. 5억. 여기에서 전세금 또 적을게요. 제가 돈 중요하니까 5억. 그럼 여기도 전세금 얼마? 5억 이렇게 꼭 적혀야 돼요. 그럼 5억 적혀지고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을. 우리가 통상 자주 보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구에 보면 저당권 설정해서 5억 은행 명의로 되어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 한번 보세요. 위에 계약이 없었다면 아래 계약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위한 기본 계약이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전에는 관로를 치고 있잖아요. 꼭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에 계약이 있고 아래에 계약이 나오니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이 5억이 채권이 되잖아요. 이 5억이 금전 채권이 되죠.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뭐다? 물권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인 전제되는 기본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계약은 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면 아래에 있는 저당권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 파트에서는요, 1번과 2번을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분리. 그럼 이때 을의 지위는 채권자, 아래일 때는 저당권자, 이때 갑의 지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 아래인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 통상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돈은 갑이 빌렸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제3자, 부모님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되느냐?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위에 있는 것처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뭐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일치한다. 이런 말은 쓸 수 없겠다, 그죠? 그냥 통상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일 건데 돈을 빌리는 것은 갑이 빌리지만 담보는 부모님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2개가 있다라는 거. 그거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저당권에 이어서 이 저당권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등기가 있는데 권리질권 등기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질권 등기는 지금 여러분이 정리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저당권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권리질권 정리하기가 편해요.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임차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는요, 물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임차권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갑이라는 친구가, 자, 27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이 토지를 맨날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 토지 월 한 50만 원씩 주고 내 토지 쓸 사람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없나요? 하니까 을이 제가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당신 토지 쓸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차임. 차임 얼마였어요? 그렇죠. 50만 원이었다.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쓸게요 라고 이루어지는 계약이 임차권 설정 계약이 된다고요. 그러면 임차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린 갑의 지위를 이때는 임대인, 을의 지위를 임차인 이렇게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 내 토지 50만 주고 쓸 사람 있나요? 하니까 을이 그럼 내가 쓰겠습니다 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누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라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을은 임차인 을은 갑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차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이때 임차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때 이 흰색의 실체관계의 내용에 의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지상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역권 등기했죠.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 등기했죠.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 등기했죠.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임차권이라는 권리는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이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차권 설정 계약이고 달리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임차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도 상관없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당신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그럼 지금 등기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특정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채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3자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임차권의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채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5페이지에 이제 저당권 권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자, 저당권 파트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실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하게 되면 저당권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보면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어서 293페이지에 보면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겁니다. 권리질권 지금 정리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298페이지에 또 여러 가지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저는 통상 등기 절차 강론 2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를 잠시만 보시면 8번에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은 신청서의 원인 서면에 있으면 기록하는 게 맞는데 실제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적 정리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 자 9번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권리질권이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권리질권 등기를 설명을 해버리면 저당권이 흔들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권리질권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채권자가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예요? 그렇죠. 5억이 있죠. 5억. 이 채권자 을이 이 5억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한테 와서 돈 빌릴 수 있다고요.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권리질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에 있는 채권을 또 담보로 또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게 권리질권 설정 계약에 의한 권리질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나중에 저당권만 정리가 잘 되면 권리질권은 따라오는 거니까 함께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당권만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권리질권 등기로서 가능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298페이지 보면 이제 변경, 경정 이런 등기부터 해서 나올 거예요. 변경 등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경정 등기 나올 거고요. 자, 변경 등기 쭉 넘기시게 되면 308페이지에 경정 등기 나오잖아요. 그럼 변경과 경정은 앞서서 제가 개념적 정리 벌써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말소 등기 311페이지에 말소 등기. 실제 우리가 기본 강의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단독 신청의 말소 사유와 직권 말소의 사유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 다룰 것은 아니고요. 말소 등기는 언제 하는지 그 개념적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 말소회복 등기 역시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좋고요. 320페이지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현황 자체가 없어질다는 등기로서 가볍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 325페이지를 보면 부기등기와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정리할 수가 없어요. 부기등기를 지금 정리하게 되면 전부 다 암기할 사항이지만 사실 기본 과정에 가서 우리가 등기의 내용만 조금 이해하면 암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등기가 나와요. 가등기와 그 뒤에 넘겨보면 집행보전 절차로서 처분제한 등기가 있으면 좀 비교해서 보면 참 좋은데 지금 처분제한 등기가 이쪽 뒤쪽 파트에 없어서 제가 임의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념 정리마세요 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넘기느냐면 우리 등기란 게 이래요. 등기라는 게 지금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실체관계 즉 민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초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도 실제 그 내용을 지금 다 전달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으시라고요. 참으시고 이제 나는 등기에 조금 의욕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가 했던 기초 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초 과정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조금 탄탄하게 기본 과정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 넘기시고 정리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하나씩 집어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 하고요. 자, 가등기하고 이 가처분에 관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를 잠시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가등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보전 절차로서의 등기, 가처분과 감유등기가 있거든요. 통상 감유등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감유등기는 강제집행보전 절차가 보전하고 싶은 권리가 금전채권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유는 금전채권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유에 의한 등기 절차적 과정들은 나중에 강제경매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통상 출지의 위원이
독립적인 문항으로 만들어낼 때는 강제집행 보전 절차로 사는 등기가 가처분을 시험 문제가 내지 가압류는 독립적인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왜? 강제경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가등기, 청구권 보전 절차로서의 가등기와 그다음에 강제집행 보전 절차로서의 가처분을 비교해서 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조금 지금부터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X부동산 이 값 소유예요. 값 소유. 자, 그럼 제가 아래 등기부를 할게요. 자,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값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값이 현재 이 부동산이요. 시가 한 100억 상당이거든요. 100억 상당. 자, 그런데 100억 상당인데 값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금매로 10억이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값하고 그 정보를 알고 자,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탁 했는데 여러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오려면 잔금이 지급되어야지만 등기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대금 10억 중에서 10억 중에서 계약금 1억만 집어넣은 상태예요. 1억 이렇게. 그러면 계약은 체결되었으니까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뭐한다? 발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는 언제 해야 돼요? 행사는 잔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발생만 했고 체결했으니까 나중에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 후에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뭐만 한 상태라는 겁니까? 뭐만. 그렇죠. 여러분이 뭐만 했다?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뭐만 한 상태다? 발생만 한 상태라고요. 발생. 됐죠? 자,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라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이제 돈 구하러 다닐 거잖아요. 막 잔금 빨리 마련해가지고 등기 받아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난데없이요. 병에게서 전화가 갑에게 오는 거예요. 갑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병이 갑에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그 집 팔렸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갑자기 10개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싸게 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팔렸다 해야 돼요? 일단 안 팔렸다 해야 돼요? 제가 질문한 건데. 그렇죠. 아주 정직한 사람은 아쉽지만 팔렸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일단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래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병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당신 집에 관심이 좀 있어서 또 물건도 싸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니까 그럼 갑이 어제 10억에 팔렸습니다. 해야 돼요. 얼마쯤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얼마쯤 이렇게 하니까 병이 50억 합니다. 그러면 갑이 어제 팔렸습니다. 해야 돼요. 50억? 50억? 안 팔렸습니다. 해야 돼요. 안 팔렸습니다. 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을은 열심히 잔금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봅니다. 병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을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잔금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잔금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잔금 지급하고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병에게 있으니까 잔금을 지급해도 소유권을 받아올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중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려고 우리가 을이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또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민법에서 배울 건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사실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청구권은 발생하고 있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이 갑에게 뭐라 하냐면 계약 딱 체결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발생하니까 내가 나중에 잔금 마련해서 잔금 지급하고 등기는 받아오겠지만 지금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단계로서 예비 단계로서 가짜로 등기를 하나 해주면 안 될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흔쾌히 거기에 응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한 보전하기 위해서 가짜로 예비 단계의 등기인 가짜로 등기를 하는데 이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 절차로서 하는 등기 중에 하나가 가등기인데 이때 보전하는 절차가 뭐냐면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한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하는 가짜 등기,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등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을 이렇게 적어 놔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요, 나는 이제 이순이라는 이를 이순이 찜해놨어 라는 것을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순위를 보전해놨다 등기상에서 말하고요. 민법에서는 청구권을 보전해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공부할 때는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가 가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가짜 등기를 하나 해놨잖아요. 해놓고 나서 또 이후에 똑같이 병하고 똑같은 내용이 막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이후에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니까 이후의 소유권을 만약에 또 병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청구권을 미리 보전해 놨으니까 잔금 지급하고 나서 청구권을 뭐 할 수도 있다?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청구권을 행사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몇 순위? 본등기가 되면 2순위로 확정. 이 등기는 몇 순위? 3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의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을은 몇 순위고 2순위, 병은 3순위니까 두 개 중에 권리가 하나 사라져야 된다면 몇 순위가 사라져야 된다? 3순위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럼 이런 등기들을요. 나중에 등기가는요.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진짜 등기를 해버리면 가등기 이후에 된 이러한 등기들은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실제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밖에 없지만 장차 무슨 등기? 그래요. 여기에 있는 본등기, 실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이러한 직권 말소의 절차들을 또 나중에 자세하게 저랑 배우게 됩니다. 자, 결론. 가등기를 하는 이유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예비 단계로 계약 체결 당시에 나의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장차 내가 원하는 반대급 부이행이 다 완료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라는 개념적 정의만 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됐나요? 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을 봐야 되는데요. 가처분. 여기까지 화면이 나오나 잘 모르겠네. 나오네요. 자, 가처분을 봐야 되는데요. 가처분.
자, 가처분은 우리가 집행 보전 절차로 사는 등기다라고 봐요. 강제 집행 보전 절차. 실제 가처분은 그래요. 여기서 해야 되겠네. 등기법에서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 그럼 처분 제한 등기에 뭐가 있냐면 가처분이 있고요. 예. 가압류가 있는데 금전채권 목적이 아닐 때, 아래는 금전채권 보전이 목적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저는 처분 제한 등기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 집행 보전 절차. 가등기는 뭐였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처분 제한 등기는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 절차를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압류는 금전채권 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목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처분을 설명하면서 가압류는 붙여서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례를 똑같이 가져갈게요. 자, X 부동산이 갑 소유 부동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했는데 을이 제 갑에게 잔금 지급을 다 했어요. 잔금 지급 후. 자, 잔금 지급을 다 했거든요. 그럼 잔금 지급을 다 했다면 뭐 하면 돼요? 매도인을 의무자, 매수인을 뭐다? 권리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는 누구 앞으로 이제 등기하면 돼요? 잔금 끝났으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갑이 잔금까지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줘요. 협력. 그럼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해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을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라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자, 을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보면 나는 잔금도 다 지급했는데 갑이 절차에 협력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나는 단독으로 만약에 등기를 하러 갔다. 나는 단독으로 등기하러 갔다 하면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출석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하는 일을 각하한다.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이 사람 멱살을 비틀어서 등기소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도움. 그때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을의 입장에서 볼게요. 제가. 자, 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 을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뭘 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법원에 가서. 그러면 판사가 갑은 을에게 모년별 며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해라라고 판결문만 있으면 을은 단독으로 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거든요. 을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자, 을의 입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을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볼래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송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얘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갑은요, 절대로 돈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싫은 거야. 나쁜 놈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갑이 소송이 딱 들어오니까 잽싸게 갑이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을요, 제3자 벽에게 양도해버려요. 양도해버려요. 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누구는? 을은 계속 소유권 이전 소송하고 있을 거거든요. 소송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 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등가로 가는 거야. 그 등기는 뭘까요? 그죠? 갑에서 누구로?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라고 판결을 받아 등기하러 갔는데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어요? 벽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입장,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갑 소유권을 을에게 당신에게 이전하는 판결을 받아왔는데 X 부동산은 지금 현재 병 소유예요. 이렇게 하면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받아오지 못하는 이런 결론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뭐 한 거예요? 을 뭐 한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삽질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소송이 승소를 해도. 그죠? 그러면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소송의 결과에서 승소가 되었다면 을 자신이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어떤 등기를 해놓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1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좀 제한을 시켜가겠다는 거예요. 제한을. 되겠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때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잖아요. 금전이에요? 금전이 아니에요? 금전이 아니죠. 그럼 금전 채권이 목적이 아닐 때 이 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절차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 절차가 가처분이라는 절차예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기는 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을 갑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제가 갑하고 매매 계약을 다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승소 판결 받아서 갑에서 제 앞으로 등기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소송 중에 갑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을 해버리면 나는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는 등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소명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면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마라 라고 가처분을 해라 라고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다 법원에서 등기 촉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순위로 가, 처, 분 이렇게 적혀요. 가처분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 왜 가처분을 했느냐?
나중에 어떤 권리를 강제 집행하려고? 그렇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하라 하면 등기한에 가처분 등기를 해줘요. 해놓고 의뢰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이때 가처분이 돼 있어도 사실은 갑은 제3자에게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처분할 수도 있는데 병은 가처분되었다는 걸 알고 들어왔죠. 나중에 을이 승소하면 자신은 권리가 소멸될 거라는 걸 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사실 을이 이 판결을 이제 승소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도 을은 단독으로 이 등기를 소멸시켜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제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 말소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절차적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처분을 왜 하느냐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듣고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의뢰 입장에 있다면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려면 그냥 첫 번째 그냥 가등기를 해놓고 그냥 출발했다면 나중에 잔금 지급하고 본등기 바로 해보면 되니까 뭐 소송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등기를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요? 대부분 안 해주겠죠. 의뢰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론상으로 접근할 때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필요하다면 의뢰 입장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고 출발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그다음 가등기를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럼 안 해줘서 계약은 진행하자. 근데 잔금 지급했는데 이행을 안 해준다. 그럼 소송을 가서라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냥 소송 가면 안 되고 일단 이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내가 원하는 권리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가처분부터 해두고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강제 집행 보존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이에요. 그럼 이때 가압류는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처럼 일정한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가처분이지만 내가 갑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시킬 때는 뭐다? 가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전이 목적일 때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시킬 때는 가압류. 금전 목적이 아닐 때는 뭐다? 가처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애초부터 그냥 계약 체결할 당시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보존 절차로서 가등기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런데 가처분과 가압류, 여기서 가처분,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청구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보존 절차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비슷비슷하죠. 그럼 이렇게 갑니다. 소송을 내가 살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돈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권리,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간다. 그게 뭐다? 가압류. 내가 뭔가 살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 목적이 아닐 때는 상대방의 권리를 뭐한다? 제한시킬 때는 뭐다? 가처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연말 모임에 간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친구야, 나 있잖아. 사실은 누구에게 돈을 한 5억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 그 채무자 부동산 있어? 응. 그러면 일단 이거 대여금 반환 소송, 즉 돈 달라는 소송 바로 진행하지 말고 그거 하면 그 친구 재산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너가 원하는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갑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시켜야 되잖아. 그때 너가 원하는 게 금전 목적이라면 가압류라는 것부터 해놓고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 야 내가 그 친구에게 잔금도 다 지급했는데 소유권이나 등기 절차에 이행을 협력을 안 해줘. 그러면 일단 너는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친구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켜 놓고 가야 되거든. 그때는 가처분이라는 걸 먼저 해놓고 너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놓고 안 가면 금방 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했을 때도 원하는 등기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송을 위한 전제로서 하는 등기가 뭐다?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금전 목적이면 가압류, 금전 목적이 아니면 가처분.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청구권 보존 절차로 사는 게 뭐다? 가등기.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사는 게 뭐다? 가처분.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게 뭐다? 가처분, 가압류.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만 정리를 꼭 하시라고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클리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본 과정 갔을 때 이후의 절차들을 쭉쭉쭉쭉쭉쭉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분제한 등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본 과정 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메일 정리 노트 10번을 잠시 보면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낙서 등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가등기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기본 강의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필기한 거요. 간단하게 조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게 지상권부터요. 전세권까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요. 임차권 이 부분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에서 처분 제한 요 부분만 좀 따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초 강의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의 내용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란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문제 이야기지만 예방주사 빨리 맞자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초 과정이 사실은 기초 과정이라는 느낌보다는 용어 정리만 하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고 보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본이나 심화 가면 다 극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오늘 했던 거 빠르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